30장 마지막 길. 회영을 맞은 대련 수상경찰서장 후쿠다 오시가 하늘의 별을 딴 기분으로 핫핫핫 웃어젖혔다.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서장님? 부하 경찰이 너무 좋아하는 후쿠다에게 물었다. 거두 이회영을 잡기 위해 우리 일본이 20년 이상 그물을 치지 않았나? 그것도 아주 비싼 그물로 말이야. 아마 지금까지 허망하게 버린 그물만 해도 이 대련 땅을 덮고도 남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 가문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지. 감축드립니다, 서장님. 회영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급히 총독부에 타전되고 총독부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회의를 열었다. 나석주 사건보다는 만주에서 벌이는 음모가 더 급하고 중차대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입을 열게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회유를 해야 합니다. 그건 어림없는 발상이요. 그자는 북이 영화를 초계같이 버리고 수많은 항일 투쟁자들을 길러낸 인물이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 일본이 대패한 것도 그자가 길러낸 독립군들 때문이었소. 뿐만 아니라 그자의 정신은 아편처럼 젊은 조선 청년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늙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정신도 쇠약해지는 법입니다. 그자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귀화가 아니면 죽음이요. 귀화가 아니면 죽음이요. 아무런 물증도 없이 무슨 수로 죽인단 말이오. 그자는 기록 한 장,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소. 그로써 지금까지 우리 일본 형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해 어쩌지 못했잖소. 지금 대동아 공영권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일본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이젠 물증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무튼 걱정할 것 없어요. 후쿠다 오시가 누굽니까? 그는 대어일수록 신들린 듯 요리 기술을 발휘하는 인물이잖소. 그는 지금까지 이회영을 잡기 위해 서력을 다진 인물이요. 자진해서 대련으로 간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은 고문 기술자 후쿠다에게 이회영을 통해 만주 지역 독립군들의 근거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특명을 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후쿠다의 재량에 맡겨버렸다. 후쿠다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흘리며 회유 작전부터 시작했다. 조선 최고 명문가 이회영을 일본 앞에 무릎 꿇린다면 자신은 영웅이 될 것이었다. 선생, 이게 얼마만입니까? 후쿠다는 화들짝 반기고 회영은 후쿠다의 얼굴을 미처 기억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15, 16년 전 우리 만난 적이 있었지요? 서울에서 말이요. 회영은 후쿠다 라는 탄성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은 그때 3개월 동안이나 신경전을 벌였던 후쿠다 오시 주임이 틀림없었다. 기억하고 있어, 후쿠다 주임. 회영은 담담하고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던가요? 선생은 한사코 사업가를 운운했지만 선생의 눈에서는 혁명가의 빛이 번뜩인다고 하질 않았소. 그건 그렇고 자, 술 한 잔부터 받으시오. 나는 술을 입에 대지 못하오. 놀라운 일이군요. 독립투사답지가 않아요. 한때 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독한 의열단 혁명투사 새끼들을 때려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상것들은 술과 여자에 미쳐 날뛰었어. 말하자면 그 불나방들은 무자비한 테러를 저지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술과 전율하는 연애로 한탕 즐기고 죽자 이런 거였단 말이요. 점잖은 선생께 상스러운 말을 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런데 선생 도대체
미개한 조선을 일깨워준 우리 일본에 대해 무슨 불만이 그리 많단 말이오. 지금 조선 백성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고 있질 않소이까. 미개하든 문명하든 자국의 일은 자국이 해결하는 법이오. 그런데 일본은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약탈했소. 그것도 아주 파렴치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강도질로. 파렴치하고 악랄한 강도질?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아무리 점잖은 분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걸음을 돌이키시오. 후쿠다 당신 한 사람이라도 말이오. 하늘이라 하긴 사람의 머리 위에 벙어리 하늘이 있긴 있지요.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요. 걸핏하면 하늘 타령하는 것. 허무맹랑한 하늘 운운하지 말고 선생이야말로 우리 천황폐하를 믿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걸음을 돌이키시오. 회영은 후쿠다의 말을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헌병대가 정확하게 남창호에 올라온 것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증거이고 이제부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선생, 나석주는 이미 죽었으므로 거론하지 않겠소이다. 그러니 이제 제발 우리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정중한 예우를 받아들이시오. 우린 지금 조선의 명문가 이회영 선생께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소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오. 상스럽고 천한 중국 옷에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이며 이게 조선 최고 명문가의 채모와 지절한 말씀이요. 회영은 계속 눈을 감은 채 침묵하고 후쿠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는다면 아니 고개만 숙여도 일선 합병의 대인물 이완용 후작에게 내린 은사를 선생 가문에도 베풀겠다는 우리 천황폐하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들이시오. 이완용,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 이름을 들먹이는가. 이완용이란 말에 회영이 불쾌함을 참지 못해 고함을 질렀다. 아, 그자는 이미 백골이 되었는데 뭘 그리 역정을 내시오. 노년의 감정이 격해지면 자칫 급사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자신만만했던 후쿠다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어렵게 잡은 대어를 살점 하나 상하지 않고 멋지게 요리해서 일본 천황에게 바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만주에서 일을 벌이겠다는 모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소.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주에서 만나기로 한 그자들의 이름만 대주시오. 만주는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 고향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오고 가는 것뿐이요. 군소리 집어치우고 만주에서 만나기로 한 반역 투사들이 누군지만 대란 말이오. 중국인들은 내가 친난을 무척 좋아한 탓에 난을 배우는 모임이 있고 나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소이다. 앞으로 젊은 동지들과 만주 장학량과 거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행되어야 하므로 회영은 가능한 후쿠다와 정면 대결을 피하려고 애썼다. 아하, 아직도 난 그림으로 밀통을 한다는 말이군요. 네, 그걸 깜빡했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난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오. 장학량 그 소인배와 작당하고 있는 졸개들 이름만 말해주면 된다고 하질 않소. 장학량을 들먹이자 회영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보가 이미 새어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태연하게 응수해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먹는 것을 대라 함은 배지도 않은 없는 것을 대라 함은 배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오. 그만하고 나를 지인들에게 보내주시오. 후쿠다. 후쿠다는 고민에 빠졌다. 꼭 성공하여 총독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갈수록 자신이 없었다.
호쿠다는 생각과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며 장소도 경찰서와는 전혀 다른 악명 높은 여순 감옥의 고문실로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회영을 태운 차는 대련 수상경찰서를 나와 앞만 보고 달렸다. 겨울을 재촉하는 11월의 세찬 바람이 차창을 후려쳤다. 황량한 벌판이 끝없이 지나갔다. 벌판엔 회오리 바람이 짐승처럼 몰려다녔다. 회영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든 그들 손아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인 탓이었다. 그러나 화북지방을 지나면서 여순으로 간다는 것을 직감했다. 짐작대로 차가 여순 감옥 앞에 멈추고 무덤처럼 음산하고 괴괴한 건물이 단번에 사람을 짓눌렀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오? 대답하지 않았다.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을 물을 때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혁명 투사들을 모시는 여순 감옥이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조선혁명 투사들이 복역했거나 죽어나갔소.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20년 전 당신들의 우상 안중근도 여기서 죽어나갔지. 후쿠다는 계속 겁을 주고 회영은 계속 반응하지 않았다. 참 선생처럼 고집이 센 신채호도 지금 복역 중이지. 뭐시 신채호? 신채호란 이름의 회영이 용수철 튀어오르듯 반응했다. 오, 진작 그자를 들먹일 걸 그랬군. 정녕 신채호 선생이 여기에 있단 말이오. 그렇소. 선생과 꼭 닮은 고집불통 무정부주의자 신채호가 10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요. 그 고고한 학자를 대체 무슨 트집을 잡아 가두었단 말이오.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살인, 사체유기죄를 범한 무자비한 범법자가 고고학자라니. 도대체 뉘우칠 줄 모르는 그자도 2년 전에 대련 수상경찰서에서 내 손을 거쳐 이곳으로 왔다는 걸 알아두시오. 신채호에게 그 정도의 죄목을 씌웠다면 죽이자는 속셈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부실한 데다 위통이 심해 새벽마다 한바탕 뒹굴고 나서야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견뎌낼 리 만무했다. 그런데 사정이 어떻든 반가웠다.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만 같았다. 선생을 만나게 해주시오. 만나게 해달라? 부디 만나게 해주시오, 후쿠다. 회영은 신채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후쿠다는 선심을 쓰듯 쾌히 승낙해 주었다. 혹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가운데 어떤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곧 면회실로 붉은 수의의 죄수 번호 411번을 단 신채호가 나타났다. 허수아비 같았다. 뼈만 앙상한 몸에 붉은 죄수복이 어깨가 벗겨질 지경으로 흘렁거렸다. 손발에는 일터에서 왔는지 흙이 묻어 있었다. 오, 단재. 먼저 회영이 이름을 부르며 다가섰다. 신채호는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멍한 눈빛이었다. 우당 위에다 단재. 신채호는 그때서야 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당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단재. 나야 재수가 없었지만 선생님이야말로 그림자도 지워버리시는 분이 어쩌다가. 나도 재수가 없었겠지요. 그건 그렇고 단재의 죄명이 무척이나 화려해 기가 막혔소이다. 내가 사기를 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니 시체유기니 하는 짓거리는 제멋대로 지어낸 것들이지요. 유가증권을 어떻게 유조했더란 말이요. 그게 말입니다. 신채호는 와중에도 피식 웃고 있었다. 단재 이 지경에도 웃음이 나오시오. 별스럽기는 여전하시구려. 선생님을 만나니 숨통이 트인 게지요. 사연은 바로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대회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상해에서 조선,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의 아나키스트 대표 100여 명이 모여 국제대회를 열었을 때 내가 천진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라는 글을 보내주었지요. 그때 연맹에서 일제의 중요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제조할 것을 결의했다고 들었소이다. 폭탄을 만들자면 제작소와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외국 돈을 위조하기로 하고 그걸 나와 중국인 청년 동지 임병문이 도맡았지요. 6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위조 지폐 200장을 찍어내어 현금으로 바꾸기 시작하다가 그만 재수없게 걸려버린 겁니다. 마치 콩설이라도 하다 들킨 양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건 콩설이에 불과했지요. 앞으로 8년 후 여기서 살아나가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어떻든 대단하십니다. 역시 단재다워요. 우당 선생님은 은행털이범 두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처럼 붙잡히지도 않으셨으니 저보다 한 수 위셨고요. 신채호는 간수들 눈치를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사연을 계속 말해보시오. 대련에서 자금 일부를 찾고 다시 변장을 하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고베에서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재판장이 국제위패를 사기하려고 한 것이 맞나?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사기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나? 라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 뭐라 하셨어? 단재의 촌철살인적인 대답에 재판장인들 꼼짝이나 했겠소이까? 우리 조선 사람이 나라를 찾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정당한 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기뿐만 아니라 그보다 몇천 배 더한 짓을 할지라도 털끝만큼도 양심에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 예를 들면 일본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누가 일본 밀정놈을 죽여버려 놓은 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워 살인에다 시체 유기에다 입맛대로 죄명을 붙여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중책을 맡았던 중국인 임병문 동지는 벌써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옥사가 아니라 바로 저쪽 고문실에서 몽둥이질을 해 즉석에서 죽여버렸지요. 신채호는 팔을 뻗어 기역자로 꺾인 모퉁이 쪽을 가리켰다. 단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60줄인 선생님께서 50줄인 내 걱정을 하게 생겼는지요. 그런데 형랑은 얼마나 받고 오신 geb니까? 이곳 요순으로 온 사람 치고 최하가 10년이라는데 형을 받은 바도 없소이다. 덮어놓고 여기로 데려온 것이오. 그럴 수가. 재판도 없이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왔단 말입니까? 만주로 난을 치는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을 의심한 게지요. 신채호가 속뜻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회영을 바라보며 손을 굳게 잡았다. 일본 경찰은 증거를 캐려고 신문하고 회영은 난을 핑계를 대면서 말을 피하고 있다는 것쯤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두 사람이 서로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안타까움만 교차하는 순간 회영이 신채호의 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늘고 여리던 선비의 손이 손가락 마디마다 뼈가 심하게 붉어져 나왔고 손등엔 찢긴 상처가 어지러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 틔우는 의식을 치른 흔적입니다. 피가 나도록 이놈의 천길 물속 같은 감옥벽을 꽝꽝 치다 보니 죄 없는 손이 그만 이 지경이 되었지요. 가슴 아파하는 회영을 향해 신채호가 설명을 달았다. 그때 간수가 시간이 다 됐노라고 독촉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꼭 잡고 있는 손을 차마 놓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간수가 회영의 팔을 조급하게 잡아 끌었다.
단지 아무래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소이다. 부디 몸을 보존해야 하오. 그리고 옥고를 쓰는 귀한 손을 함부로 다치게 해서는 아니되오. 회영이 겨우 말을 마치고 간수의 손에 이끌려 기역자로 꺾인 모퉁이를 돌아 어느 방으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임병문이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선생님, 신채호가 외친 절규가 회영이 사라져버린 어둑한 통로를 따라 허탈하게 메아리 쳤다. 어둑한 여순 감옥 내부, 기역자로 꺾인 통로 끝에 있는 고문실은 분위기만으로도 고문하기에 충분했다. 높다란 천장에서 내려온 줄이며 사람을 묻기에 좋도록 등이 긴 고문 의자며 가죽 회초리와 몽둥이, 물이 담긴 커다란 나무통, 노쇠 화로, 인두, 굵은 밧줄 등이 먹이를 기다리는 포악한 짐승들처럼 고문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쿠다는 이를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순 감옥은 본래 속전속결이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말 잇기 놀이를 할 겨를이 없는 곳이오. 예, 아니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짓는 곳이란 말이오. 그러니 이 시간부터 난이니 만주 지인이니 하는 말 따위를 입 밖에 낼 생각은 버리시오. 신채호와 만나게 해주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후쿠다는 더욱 신경이 예민해졌다. 난을 배우는 중국인들 말고 내겐 될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지를 않았소. 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 경고했소이다. 그렇다면 나는 할 말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후쿠다는 심호흡을 퍼내며 일이 잘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상대를 형편없이 무시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하긴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이니 그 하찮은 먹물 그림에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겠군. 나라가 없다니. 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20대의 불꽃 같은 시절 인삼밭을 도둑맞은 일로 경무청 사무실을 박살내버린 기계가 불시에 회오리 쳤다. 눈을 부릅뜨고 후쿠다 요시모토의 방을 박살내버렸듯이 그의 손자 후쿠다 서장의 뺨을 갈겨버렸다. 후쿠다의 얼굴이 반바퀴쯤 돌아갔다 돌아왔다. 얼굴이 벌겋게 변한 후쿠다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몽둥이를 집어들고 회영의 등을 가격했다. 회영이 바닥으로 거꾸러지고 말았다. 후쿠다는 거꾸러져 있는 회영을 한 번 더 가격한 다음 손을 멈추고 회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부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악질 비황국 신민을 똑바로 앉혀. 지시를 받은 부하가 회영을 끌어다 긴 고문 의자에 앉히고 줄로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 묶었다. 회영은 속으로 아,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소리쳤듯이 부디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부디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소서. 잘 들으시오. 그대들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요.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단 말이오. 무식한 자로구나. 너는 아직 나라가 무엇인 줄 모르니 그따위 말을 하는 게다. 잘 들어라. 오늘날 너희가 무력으로 압제권을 늑탈했다 하여 우리 대한 영토와 우리 민족이 너의 것이 되는 줄 알았더냐? 아니니라. 민족의 혼이 곧 나라다. 우리 한민족 혼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 대한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혼이 너희를 천하의 몹쓸 전염병을 쓸어내듯이
우리 땅에서 말끔히 몰아내고 말 것이다. 지독한 조센징 영감, 똑똑히 들으시오. 영감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 대륙의 허리통까지 우리 일본 입속으로 들어왔소. 나머지 아랫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오.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 독립운동을 할 작정이오. 북극이나 남극? 아니면 하늘 끝이나 땅속? 자, 다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소. 영감은 이미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마음을 바꾸란 말이오. 후쿠다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다시 회유 작전을 펼쳤다. 나를 보내주지 않으려거든 뜻대로 하라 했느니라. 겁도 없이 후쿠다의 인내심을 시험하다니 매달아. 부하 경찰이 회영을 천장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았다. 대롱대롱 매달린 회영의 몸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참기 어려운 현기증에 하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빙글빙글 도는 회영의 허리를 부하가 몽둥이로 한번 후려쳤다. 더 심하게 도는 회영을 바라보며 후쿠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영감이 뉘우치고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교학, 교창, 교숙, 현숙, 아참 조선에서 태어난 아들 규동까지 포함하여 당신 자식들을 옛날처럼 품위 있게 살게 해줄 것이오. 그리고 지금 조선 땅에서 기생들 옷을 지어주면서 기생들에게 온갖 모멸을 당하고 있는 당신 아내 이은숙을 다시 안방마님으로 만들어주겠단 말이오. 온갖 고생을 하리라 짐작은 했지만 아내가 기생옷을 지어주면서 돈을 번다는 말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고려말 충신 목은 이세계 후손답게 잘 인내하고 견디리라 믿으며 이를 악물었다. 고문은 그런 상태로 3일 동안 계속되고 후쿠다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역시 보기 드문 지조야. 그렇다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지. 을사늑약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미꾸라지처럼 일본이 쳐놓은 그물을 잘도 피해온 영감이 왜 배에 타자마자 우리에게 붙잡혔는지 생각해 보셨나? 밀고자 말이오. 후쿠다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밀고자가 있다고 하면 신문 받는 자의 마음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자포자기하고 만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후쿠다가 묻지 않더라도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안에 빈틈이 없는 동지들이 실수로 흘렸을 리가 없었다. 정녕 서경 형님 외엔 지도새도 모른 일이었다. 규서와 연충렬도 그 시간엔 방을 나간 뒤였다. 또 규서와 연충렬이 설령 방에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창의 말에 의하면 연충렬이 평이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명색이 애국 청년이 아닌가. 또 그 옆에 규서가 있지 않은가. 조카 규서가 그런 짓을 하도록 보고 있을 것인가. 회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30장 여기까지입니다.